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중동을 넘어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밀착,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 그리고 미국, 이스라엘이 맞물린 긴장 속에서 국제 정세는 점점 하나의 거대한 전선처럼 대치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뜻밖의 반복해서 떠오르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서 속 마지막 때 동방에서 부름받을 한 나라. 도대체 왜 한국이 중동 전쟁의 흐름 속에서 다시 불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일부 학자들은 지금과 같은 혼란의 시대에 대한민국을 성경 속 동방의 독수리와 연결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연결고리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다니엘 하트만, 전직 미 육군 정보장교 출신의 국제안보 전략 분석관입니다. 이라크, 이란, 사우디, 이스라엘, 최근엔 우크라이나까지 20년을 전쟁과 분쟁 지역과 함께했습니다. 한국에 온 건 은퇴 후 저에게 의뢰가 들어온 동북아 안보 자문 때문이었습니다. 한반도와 대만 쪽 정세가 심상치 않던 시기였고 이런저런 인연이 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자리를 잡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선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중동이었습니다. 바로 오늘까지도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그라고 미국의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맥을 통한 정보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개의 종결 시나리오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황은 처음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의 충돌부터 시작하여 이란과의 전쟁까지. 그런데 전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릴 때마다 놀랍게도 같은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대한민국. 아니, 실시간 변화하는 중동 상황에 대체 아시아의 분단 국가가 왜 자꾸 연관되는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AI의 개입이 오히려 잘못된 데이터를 거저온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보장교 시절부터 몸에 밴 원칙이 있습니다. 같은 신호가 3번 반복되면 우연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끝까지 설명되지 않는 이 연관성에 대해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 화이트보드는 엉망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변수와 화살표가 서로 엉켜서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이어지는지조차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죠. 저는 보드 앞에 팔짱을 끼고 서서 오래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광화문 광장의 야경이 펼쳐졌고 경복궁 너머 북악산 능선이 어둠 속에 조용히 잠겨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26년 3월이었습니다. 중동의 상황은 제가 분석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2주 이상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이스라엘이 반격했고 그 반격에 이란이 주변국들을 포함해 거센 보복에 나섰습니다. 레바논 남부가 흔들렸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아시아 전역의 에너지 가격이 요동쳤습니다. 유럽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미국은 항모 전단을 중동 인근에 추가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인 억제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지상군이 정말 투입되어 장기전을 확전될지 솔직히 전망이 불분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 제가 알던 기존의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20년간 다뤄온 분쟁들은 대개 일정한 리듬을 가집니다. 고강도 교전이 벌어지고 국제사회가 압박하고 양측이 소모전의 한계를 느끼면서 조심스럽게 출구를 탐색합니다. 협상 채널이 열리고 서로의 조건을 조율하고 결국 어떤 형태로든 소강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예측 가능한 흐름이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양측 어디에서도 출구를 찾는 신호가 없었습니다. 이란은 후퇴 자체가 정치적 자살이었고 이스라엘은 안보 압박이 임계점을 이미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강대국들은 중재자 역할을 떠맡기 꺼렸고 미국은 핵시설 타격을 명분으로 군사적 행동을 감행했지만 유럽은 실질적 개입보다는 발언만 내놓는 쪽을 택했습니다. 어떤 모델을 돌려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불완전한 휴전, 그리고 몇 달 안에 재개되는 교전. 저는 그 루프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막힌 지점에서
묘한 단어가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발견한 건 미국 보수 진영의 싱크탱크에서 내놓은 보고서의 각주였습니다. 극동아시아 쪽 변수 재검토, 대만과 한국. 그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유럽 안보연구소에서 낸 보고서 본문에 또 나왔습니다. 최종 안정화 요소, 동아시아, 특히 대한민국, 그리고 그 다음 날 중동과 이스라엘 현지 연구자들의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도 같은 뉘앙스가 등장했습니다. 사흘 안에 전혀 다른 새 출처에서 같은 단어가 나온 겁니다. 저는 연구 보조를 맡고 있는 박성훈 씨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난 2년간 발행된 중동 분쟁 관련 보고서 중에서 대한민국이 언급된 부분을 전부 추려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스터 박이 가져온 목록은 예상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단순한 경제 협력이나 에너지 외교 맥락이 아니었습니다. 분쟁 종결 혹은 안정화의 변수로 대한민국을 언급한 대목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어떤 보고서는 한국 민간단체들의 중동 지역 활동을, 어떤 보고서는 한국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접경 지역 인도적 지원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보고서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뉘앙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외교 보조가 아니라 무언가 더 본질적인 역할 가능성. 그런데 그 가능성의 실체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모호하게 얼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전문가들이 애매하게 얼버무린다는 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직관이 있는데 그걸 수치화하거나 논리화할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거거나 알면서도 쉽게 대외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그런 식의 발표를 하곤 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스라엘과 이란 관련된 국제 정세 문제에서 반복되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현재가 아닌 과거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과거에서부터 모을 수 있는 자료는 다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요. 지금의 한국이 아니라 이 나라가 처음 역사 무대에 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다시 봐야 했습니다. 저는 서류함을 열고 거의 반사적으로 제가 그동안 수집해왔던 같은 시기 중동 문서도 함께 꺼냈습니다. 한국에 대해 공식 비공식 모든 라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말이죠. 많은 자료들을 분류하여 책상에 펼쳤을 때 첫 줄을 읽기도 전에 이미 뭔가가 걸렸습니다. 날짜였습니다. 두 나라의 공통 분모 정확히 같은 해, 같은 시기에 두 나라가 각각 역사, 무대 위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중동의 심장부에서, 다른 한쪽은 아시아의 끝에서. 저는 두 문서를 번갈아 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미스터 박이 옆에서 커피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소장님, 뭔가 좀 나오셨나요? 저는 대답 대신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박성우는 잠시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둘 다 1948년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48년, 우연이라고 하기엔 시작이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직업상 숫자를 오래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분석가로서 저는 우연의 일치를 경계합니다. 두 사건이 시기적으로 겹친다는 사실 자체가 인과관계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단순히 연도만 겹친 게 아니었습니다. 조사한 두 묶음의 문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읽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표면 아래로 훨씬 깊은 유사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2000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선포 다음 날 아랍연합군이 즉각 침공했습니다. 나라가 생긴 첫날부터 전쟁이었습니다. 외부의 지원은 불안정했고 내부는 이념과 출신 배경이 다른 집단들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사라졌어야 할 나라가 기어이 살아남은 겁니다. 대한민국은 같은 해 8월 36년의 식민 지배를 끝내고 첫 근대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전장이 됐고 수도가 3번 함락됐습니다. 분단됐고 폐허가 됐습니다. 역시 사라졌어야 할 나라가 기어이 살아남은 겁니다. 저는 두 나라의 건국 이후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나란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고비마다 어떤 위기가 있었고
어떻게 넘겼는지를 병렬로 기록했습니다. 작업이 길어졌습니다. 새벽이 지나 아침이 됐고 박지훈이 가져다 준 커피가 식는 줄도 몰랐습니다. 정리가 끝날 즈음 저는 완성된 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연도상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건국 직후 전쟁을 치렀고 두 나라 모두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반쪽짜리 지원만 받으며 버텼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념 갈등과 내부 분열을 안고 출발했으며 두 나라 모두 냉정하게 따지면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조건을 차고 넘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렸고 무너지고 불탔지만 결국 다시 일어섰습니다. 분석가로서 저는 이 지점에서 이상한 질문 하나를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는가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남았는가? 전혀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전자는 생존의 원인을 묻는 것이고 후자는 생존의 목적을 묻는 겁니다. 정보 분석 20년 동안 저는 전자만 물어왔습니다. 후자는 분석가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기록 앞에서는 앞에 명제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 걸렸습니다. 저는 박지훈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초기 기록, 특히 정부 수립 전후의 공식 문건들을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이틀 뒤 박지훈이 가져온 자료 더미 속에 재헌국회 관련 기록이 있었습니다. 1948년 5월 30일,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국회가 열린 날의 속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5줄도 채 읽기 전에 손을 멈췄습니다. 국회의 첫 회의 장면. 저는 분석가 경력 동안 수십 개 나라의 건국 초기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대개 첫 장면은 비슷합니다. 권력 이양 선언, 군사적 긴장 보고, 헌법 제정 절차 논의, 혹은 숙청과 노선 투쟁. 어느 나라든 나라가 막 세워지는 순간은 거친 혼돈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신생국들이 겪는 보편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여러 국가들에선 더 그런 양상을 보이곤 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첫 장면은 달랐습니다. 의장이 단상에 올라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뜻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국회의원을 단상으로 불러 기도로 회의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법을 세우는 첫 회의가 국가 질서를 짜는 첫 순간이 감사와 기도로 열렸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3번 읽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분석해온 신생국들 중 첫 국회를 기도로 연 나라를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총성으로 연 나라는 있었습니다. 혁명 선언으로 연 나라도 있었습니다. 권력 투쟁의 파열음으로 시작된 나라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즉흥이 아니라 임시 의장이 첫 발언으로 직접 청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기댔습니다. 이 나라는 처음부터 자기 존재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해방의 산물이나 강대국 질서의 부산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더 큰 흐름 속의 노인 사건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팩트였습니다. 이 나라의 첫 회의, 시작 장면이 기도였다는 건 기록에 남아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제가 풀지 못하고 있는 이 궁금증이 어딘가에 꼭 들어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단순한 해석해선 안 된다는 직감은 이미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 나라를 세운 지도자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승만. 그 이름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한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서방 분석가라면 한 번쯤은 접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를 늘 하나의 고유명사 정도로만 처리해왔습니다. 냉전 초기 동아시아 반공 블록의 상징적 인물.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한 지도자. 그 정도의 분류였습니다.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가 이 인물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승만의 이력은 처음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23살, 왕정 폐지를 주장하다가
투옥되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선교사들이 넣어준 성경을 읽으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고, 그 감옥 안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며 수년을 버텼습니다. 석방 이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를, 하버드에서 석사를,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미국 박사였습니다. 그의 지도 교수는 훗날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된 우드로 윌슨이었고, 윌슨은 이승만을 가리켜 주변에 이렇게 소개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장차 한국의 독립을 이끌어갈 인물이라고. 저는 그 대목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 당시 일제치하에 가려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에 조차 없을 때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조차 몰랐을 시기에 이름 없는 나라의 동양인으로서 명문대, 박사 학위에 미국 대통령의 신임까지, 그 조건이면 미국에 정착해서 교수직을 얻거나 안정적인 경력을 쌓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한동시대 아시아나 다른 나라의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달랐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을 거부했습니다. 수십 년을 무국적자로 버텼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조국인 대한민국의 독립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안정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광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군정 사령관 하지 장군은 이승만의 귀국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강경한 반공 노선이 통치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승만의 귀국은 사실상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였습니다. 맥아더는 자신의 전용기를 내줬습니다. 이승만은 그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내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과 강렬한 반공주의라는 공통 분모로 이승만이 유학생 시절 소령계급의 젊은 맥아더와 일찍부터 연결된 사이였습니다. 귀국 이후에도 상황은 험했습니다. 광복 직후 남한 사회에는 사회주의 열기가 상당했습니다. 거리에는 좌파 선동가들의 목소리가 넘쳤고 조직적인 세력이 여론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그 속에서 강연과 교육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설파했습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을 설득했습니다. 외교 감각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제국 팽창주의를 정면으로 경고한 내용을 책으로 썼는데, 실제로 2차 대전에서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이 현실이 되자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를 미국 내에서 선견지명 있는 지도자로 각인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번 사라졌어야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감옥에서 무국적자로 보낸 수십 년의 미국 생활에서 귀국조차 막혀있던 그 순간에, 그런데 매번 딱 그 순간에 뭔가가 작동했습니다. 감옥에선 선교사가 성경을 넣어줬고 귀국길엔 맥아더가 비행기를 내줬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그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인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저는 분석가입니다. 종교나 신앙적 해석을 직업적으로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보원 출신입니다. 패턴을 읽는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제 앞에 놓인 패턴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이 인물은 죽지 않았습니다. 막힐 때마다 열렸습니다. 끊어질 때마다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세워진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국 직후의 혼란, 이념 충돌, 전쟁, 분단, 폐허, 사라졌어야 할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승만이 살아남은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같은 패턴으로.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광화문 광장 너머로 경복궁의 지붕선이 보였습니다. 조선왕조가 무너지고 식민지가 됐다가 전쟁으로 불탔다가 그래도 저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궁궐.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 도시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남았는가에 대한 그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들여다봐야 할 곳이 어딘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의 상징, 국가, 국화, 국기 그 중에서도 이 나라가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 이 민족이 품어온 문양. 저는 자료 더미에서 태극기 관련 기록을 찾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기를 처음 제대로 들여다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실 서울에 온 이후로 태극기를 못 본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도, 연구소 건물 입구에도, 길거리 곳곳에도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까지 저는 그것을 그냥 국기로만 봤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맞물린 원형 문양과 내 귀퉁이의 검은 막대 조합, 독특하고 기하학적이며 깔끔한 디자인, 그 이상의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펼치는 순간부터 저는 이걸 국기로 보면 안 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태극기에 관한 기록을 추적하다 보면 대부분의 자료가 고종시대,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박지훈이 추가로 뽑아온 고고학 자료 속에는 훨씬 오래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극 문양이 백제시대 나주에서 출토된 목판에서 발견됐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7세기 초였습니다. 신라시대 경주에서 출토된 수막세에서도, 공산성과 부소성 일대에서 나온 토기 파편에서도 같은 문양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황금보검의 손잡이 장식에도 태극 문양이 3개 연속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검이었는데 1500년이 지난 지금도 문양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유물 사진들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고종시대에 갑자기 만들어진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백제, 신라, 고구려가 서로 싸우던 시절부터 이미 이 민족의 유물 곳곳에 새겨져 있던 문양이었습니다. 1000년도 넘는 역사를 관통하며 반복해서 등장한 상징. 그렇다면 이 문양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단순한 장식이나 전통 미감을 넘어서는 무언가여야 했습니다. 저는 태극과 검공감리의 의미를 풀어놓은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기의 가운데 원형 문양, 즉 태극은 음과 양이 맞물려 있는 구조입니다. 빨강과 파랑이 서로를 감싸며 하나의 원을 이루죠. 이걸 단순히 동양 철학의 음양 사상으로만 읽으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자료 속 어느 원로 목회자의 해석은 그 지점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태극 문양이 창세기 첫 장면과 정확하게 겹친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흘려 읽으려 했습니다. 종교적 해석을 데이터로 처리하는 건 제 방식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설명이 이상하게 논리적이었습니다.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멈추고 다시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 설명과 태극기의 사괴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건, 끊어지지 않은 막대 3개, 순수한 빛,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그 선언 그대로입니다. 곤 전부 끊어진 막대 3개, 완전한 흑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는 그 상태입니다. 감, 가운데만 이어진 막대, 빛이 수면 안에 감춰진 상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 가운데만 끊어진 막대, 수면 밖으로 빛이 드러나는 상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태극 문양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담고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유원 시절 저는 각국의 국가 상징 체계를 분석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국기, 문장, 국가 상징물에는 그 나라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이 태극기를 읽으면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위치시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민족 정체성이 아니라 훨씬 더 근원적인 무언가와 연결된 존재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양이 고종 때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백제와 신라 시대부터 이미 유물 곳곳에 새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민족은 오래전부터 그 상징을 품고 살았습니다. 의미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그 문양을 검에 새기고 토기에 찍고 목판에 남겼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듯이 아니면 무언가를 기다리듯이 박지훈이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일본이 저 자료 상당 부분을 식민지 시대에 소각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태극 문양 관련 서적들도 포함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나요? 박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의도적이었다는 정황은 분명합니다. 저는 다시 자료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의도적인 소각, 그 말이 머릿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단순히 지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행위였을까요? 아니면 이 상징이 담고 있는 무언가가 두려웠던 걸까요? 저는 분석가로서 후자를 쉽게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배자가 피지배 민족의 상징 체계를 집요하게 지우려 한다는 건 그 상징이 단순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는 걸 20년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제 수첩에 적었습니다. 태극기는 국기가 아니다. 이 민족이 수천 년 동안 품어온 무언가의 표지다. 적고 나서 저는 오래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분석가의 언어치고는 너무 감상적이고 감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자료들이 정확히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표지가 가리키는 곳은 어디인가? 이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곳에 있었습니다. 욕단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한 건 창세기 계보 기록을 추적하던 중이었습니다. 태극기 해석을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민족의 기원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종류의 추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민족 기원론은 자칫하면 객관적 분석이 아닌 민족주의 감정의 늪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어느 나라든 자기 민족의 기원을 가장 그럴듯하고 가장 특별하게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자료를 걸러내는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민족 감정이 아닌 성경 계보라는 구체적인 텍스트에서 시작하는 해석이었습니다. 그 출발점 자체가 달랐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갈라져 나갔는지를 기록한 계보가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의 세 아들로 나뉘고 셈의 계보에서 다시 여러 지파가 갈라집니다. 그 안에 욕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욕단이라고 불리는 이 인물의 후손들은 동방으로 이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해가 뜨는 방향으로 가장 멀리, 가장 동쪽으로 이동한 지파였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지도를 꺼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출발해 동방으로 계속 이동하면 어디에 닿습니까? 중앙아시아를 거쳐 히말라야 북쪽을 돌아 계속 동쪽으로 가면 결국 한반도 끝에 닿습니다. 지구에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끝, 가장 먼 곳입니다. 자료 속 해석은 바로 그 지점을 짚고 있었습니다. 한민족은 셈족 욕단의 후손이며 동방 끝으로 흘러간 마지막 지파라는 것. 저는 이 해석을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있는 문헌학적 근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유사성들이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상투 하늘을 향해 올리는 머리를 올리는 것, 상투 위에 올리는가. 그리고 유대인 남성이 머리 위에 항상 쓰는 작은 모자. 둘 다 실용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모양입니다. 비도 못 맞고 햇볕도 못 가립니다. 그런데 둘 다 100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기능이 아니라 의미 때문에. 언어적 유사성 연구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어와 한국어 사이의 발음 유사 어휘들, 문화인류학적 관습의 유사성들. 물론 이것들 하나하나가 결정적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분명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두 민족이 이렇게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단순한 문화적 우연으로 처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끝에 저는 마침내 그 단어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마지막 주자,
욕단의 후손이 동방 끝으로 가장 멀리 흘러가 자리를 잡았다면 그 민족이 마지막 때에 다시 그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자가 된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을 향해 가장 멀리서 가장 오래 준비된 채로 달려가는 마지막 주자, 올림픽 릴레이에서 마지막 바통을 받아 결승선을 향해 뛰는 주자처럼 한민족이 그 역할을 위해 동방 끝에 남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분석가로서의 저와 지금 이 자료들을 읽고 있는 저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신앙적 해석을 데이터로 받아들이는 순간 분석의 객관성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을 전부 종교적 수사로 분류하고 덮어버리기엔 각각의 조각들이 너무 정밀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948년의 평행선, 기도로 시작된 건국, 죽지 않은 지도자, 수천 년을 이어온 태극 문양, 그리고 욕단의 후손이라는 계보. 이것들은 각각 따로 놓으면 파편이지만 하나의 선으로 이어놓으면 방향이 생겼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도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때마침 기회가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안보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중동 분쟁 관련 분석을 발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추적해온 내용들을 하나의 분석 프레임으로 묶어서 발표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전황 분석에 한국 변수론을 정면으로 얹었습니다. 1948년의 평행선, 건국의 특수성, 복음의 마지막 주자 개념까지 정통 국제 안보 세미나에서 꺼내기엔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박지훈이 초안을 읽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이거 발표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 당일 강남의 한 호텔 대회의실에는 20여 개국에서 온 분석가와 연구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일본계 연구자 서너 명이 앞줄에 앉아 있었고 중국계 국제평론가도 2명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전반부는 무난했습니다. 중동 전황 분석과 종결 시나리오, 검토까지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는 순간부터였습니다. 앞줄에 자리한 일본계 연구자 하나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옆에 앉은 중국계 평론가도 볼펜으로 노트를 툭툭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발표했습니다. 1948년의 평행선, 기도로 시작된 첫 국회, 복음의 마지막 주자와 대한민국에 대한 성경 해석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손을 든 건 앞줄 일본계 연구자였습니다.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학술 분석입니까? 아니면 종교 포럼입니까? 회의실 안에서 작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중국계 평론가가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운 좋게 성장한 반도 국가입니다. 지정학적 행운과 미국의 지원이 만들어낸 결과를 섭리라고 부르는 건 과잉 해석 아닌가요? 감정과 분석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기울었습니다. 저를 향해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운을 말씀하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운이 나라의 첫 국회를 기도로 시작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운이 사형 선고를 받은 청년을 살려내서 미국 대통령의 제자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운이 망할 조건을 다 갖춘 나라를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다시 세우지도 않죠. 그리고 운은 서로 아무 관계없는 수십 개의 보고서 끝에 같은 나라 이름을 반복해서 적어넣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만약 역사가 우연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마지막에 쓰기 위해 남겨진 나라입니다. 그 순간 일본계 연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중국계 평론가는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회의실은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뒤쪽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몇 명이 더 따라쳤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분명한 박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안에서는 박수 소리보다 더 크고 불편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통해 제 분석을 정리하면 할수록 이게 단순한 지적 호기심으로 끝날 수 없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료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12시간 넘게 날아가는 동안 저는 지난 몇 주간 쌓아온 자료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되감았습니다. 1948년에 평행선 기도로 열린 첫 국회 죽지 않은 지도자, 수천 년을 관통한 태극 문양 욕단의 후손 동방이 독수리, 각각의 조각들은 분명했는데 그것들이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있는지를 저는 아직 눈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료는 자료일 뿐입니다. 유원 시절부터 저는 현장 없는 분석을 믿지 않았습니다. 벤구리온 공항에 내렸을 때는 현지 시각으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건조하고 뜨겁고 오래된 냄새. 저는 이 도시에 처음 온 게 아니었습니다. 유원 시절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브리핑 받고 면담하고 보고서 쓰고 떠나는 일정이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뭔가를 확인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확인해야 한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현지 연결망을 통해 미리 약속을 잡아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대학교에서 중동 분쟁 및 국제 관계를 연구하는 아리엘 샤피르 교수였습니다. 10여 년 전 학회에서 처음 만난 이후로 간헐적으로 연락을 유지해온 사이였습니다. 까다롭고 직설적인 학자였지만 현장 감각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추적해온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들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대학 연구실은 예루살렘 구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황토빛 도시가 햇빛 아래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로 성전산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아리엘은 제 자료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읽었습니다. 중간중간 눈썹을 올리거나 입술을 한 번씩 깨물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그는 자료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트만, 자네가 이걸 쓸 줄은 몰랐어. 저는 물었습니다. 좀 어떤가요? 아리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 그게 더 무서운 거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아리엘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예루살렘 안팎에서 이상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상하다는 표현을 학자가 쓰는 건 드문 일이라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포격이 이어지고 민간인 대피가 계속되고 국제구호 단체들조차 철수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국인들이 눈에 띄게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인들이요? 아리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호 활동가, 교인들, 자원봉사자들, 대사관에서도 철수 권고를 내린 상황인데 안 떠나는 거야. 이해가 안 됐는데 자네 자료를 읽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군.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리엘의 연결로 이틀 뒤 현장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루살렘 서쪽 외곽, 임시 구호 거점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낡은 창고를 개조한 공간이었는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공간 한쪽에서 대여섯 명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히브리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젊은 한국인 여성 2명이 현지인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고 구석에선 중년 남성이 현지 통역사와 함께 드론 공습에 피해 입은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포격 소리가 멀리서 간헐적으로 들려왔지만 그 공간 안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봤습니다. 분석가로서의 저는 이걸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인도주의적 활동이라고 하기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단순히 돕기 위해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이 땅이 자기 것이기라도 한 것처럼, 자기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라도 한 것처럼. 인솔자로 보이는 50대 한국인 남성에게 다가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왜 아직 여기 있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남성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야 합니까? 남성은 대답 대신 창밖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성전산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냥 이 땅이 회복되는 걸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대답을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리엘이 나중에 제게 말했습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과 공습 때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휴전되고를 반복한 이후로 가장 오래 버티는 외국인 그룹이 한국인들이야. 처음엔 나도 이해가 안 됐어. 지금도 완전히 이해한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다 덧붙였습니다. 가장 멀리서 왔는데 가장 오래 준비된 사람들처럼 보여.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가장 멀리서 왔는데 가장 오래 준비된 사람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적해온 모든 조각들을 다시 한 줄로 이어봤습니다. 1948년 같은 해에 태어난 두 나라, 욕단의 후손, 동방 끝으로 흘러간 이스라엘의 형제, 그리고 지금 전쟁 한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버티는 한국인들. 모든 조각의 퍼즐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며 맞아 들어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이런 순간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수백 개의 흩어진 정보들이 갑자기 하나의 구조로 수렴되는 순간, 분석가들은 그것을 패턴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그 어떤 패턴 완성과도 달랐습니다.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루살렘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으로 분석가가 아닌 다른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멀리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연달아, 빠르게, 밤하늘 위에서 불꽃이 터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창가에서 아리엘에게 즉각 연락했습니다. 지금 뭐가 터진 거요? 아리엘의 목소리가 짧게 돌아왔습니다. 요격이야. 이란의 드론 공습과 탄도미사일. 방금 경보 발령됐어.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별이 있던 하늘이 불꽃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리엘이 상황을 정리해서 보내왔습니다. 전날 밤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다수가 인접국 방공망을 통해 요격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읽다가 한 줄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요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체계 중 하나가 한국산이었습니다. 천궁, 하늘의 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수십 년간 미국산 장비에 의존하던 방공시장에서 한국이 자체 기술로 독자 개발한 무기였습니다. 요격탄 한 발 가격이 미국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수준이면서 실전 요격률은 90%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대거 쏟아지는 극한 상황에서도 미국 패트리어트, 이스라엘 에로우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층 방공망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거기다 납품 속도도 빠르고 수출 조건도 유연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쓴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성능, 저비용, 빠른 납품, 새 박자가 맞아떨어진 무기체계라는 평가였습니다. 실전 검증이 끝나자마자 중동 인접국들이 움직였습니다. 추가 도입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이미 계약을 맺은 나라들도 있었고 새로 협상을 시작한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중동 방공시장이 한국을 향해 기울어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천궁 위에 더 있었습니다. LSM, 천궁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적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장거리 지대공 체계였습니다.
한국형 사드라고도 불리는 이 시스템은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이었지만 완성되면 천군과 연동해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 촘촘한 다층 방어망이 완성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됐지만 중동에서 실전으로 증명된 천궁의 명성이 LSM에 대한 관심까지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인접국 대통령이 직접 LSM 관련 세부 스펙을 묻고 갔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산 기업들과 기술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전 경험과 한국의 제조 역량과 가격 경쟁력이 결합되면서 양국의 방산 협력은 단순한 수출 계약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언돔의 실전 데이터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개발에 반영되고 한국의 정밀 유도 기술과 레이더 기술이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는 수천 년 만에 돌아온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고 다른 한 나라는 그 하늘 위에 방패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군 시절부터 수십 개 나라의 방산 협력 구조를 분석해왔습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에 무기를 팔고 그게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갖는지를 읽는 건 제 일상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장면이 보였습니다. 전날 밤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그 불꽃들이 한국이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이 이 땅의 하늘 위에서 이란의 미사일을 막아내는 장면이었다는 게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경력 전체를 통틀어 가장 쓰기 어려운 보고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써야 할 이유가 분명한 보고서이기도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노트북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은 오히려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밤하늘 위에서 터지던 불꽃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을 만든 나라의 이야기가 자꾸 마음 한쪽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결국 노트 대신 자료를 꺼냈습니다. 천궁의 개발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1971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소총을 만들려고 시도한 해였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자 두 발 만에 총신이 찢어졌습니다. 설계도도 없었고 공장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건네주는 무기를 받아서 쓰는 게 전부이던 나라였습니다. 당시 예비군 훈련에서 진짜 총이 모자라 나무를 깎아 만든 모형 총을 들고 뛰어다니던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 제가 예루살렘 밤하늘에서 목격한 그 요격 불꽃의 출발점이 나무총을 들고 훈련하던 그 시절이라는 게 한 번에 와 닿았습니다. 5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료를 더 읽었습니다. 홍릉숲 속 간판 없는 건물에서 비밀리에 세워진 국방과학연구소. 군인이 아닌 민간 과학자들이 남의 총을 뜯어서 부품 하나하나를 손으로 그리던 번개 사업. 태평양을 건너가 콜트 공장 생산 라인 위에서 126개 부품 제조 공정을 눈에 새겨오던 기술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실패하면 다시 깎고 다시 조립하고 다시 시험하던 그 끈질김. 가족에게도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 시절 나토가 가장 두려워하던 소련 주력 전차가 부산항으로 들어온 이야기도 읽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그 전차를 통째로 분해했다는 것. 엔진, 서스펜션, 장갑 구조까지 전부 열어봤다는 것. 없었기 때문에 뜯었고 뜯었기 때문에 강해졌고 강해졌더니 자유로워진 나라. 어느 강대국의 규제에도 묶이지 않는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된 나라. 그 흐름의 끝이 지금 예루살렘의 하늘 위에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 흐름을 종이에 써봤습니다. 나무총에서 소총으로, 소총에서 자주포로, 자주포에서 탄도미사일로, 탄도미사일에서 지대공 미사일로 50년 동안 한 계단씩, 실패할 때마다 한 계단씩 올라온 나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방향이 자꾸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돌아온 다음 날,
아리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종교사와 민족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를 소개해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나단 랩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의 신학적 연결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학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대화였습니다. 요나단은 흰 수염을 기른 60대 학자였는데 첫 마디부터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당신이 천궁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 무기 이야기보다 그 무기를 만든 나라 이야기가 더 흥미롭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총 한 자루 만들 줄 몰랐던 나라가 50년 만에 이 땅의 하늘을 지키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 방향으로 성장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처음부터 강했고 유럽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실패를 반복하면서 가장 위험한 시절에 이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다음을 기다렸습니다. 요나단이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이사야 46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히브리어 본문에서 동쪽이라는 단어는 해가 뜨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먼 나라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가장 멀리,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요나단이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이스라엘에서 정동쪽으로 가장 끝까지 선을 그으면 어디에 닿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반도입니다. 요나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그 먼 동쪽 나라에서 부른 존재를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날짐승 중에 가장 빠른 것, 지체하지 않는 것,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한국어로 이 민족을 설명하는 말 중에 빨리빨리라는 표현이 있죠. 이사야는 이 구절에서 지체하지 않으리라고 선언합니다. 빨리빨리 민족이 이 구절을 이루기 위해 준비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손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나단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욕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셈의 후손 중에서 에벨의 아들인데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벨렉, 하나는 욕단입니다. 벨렉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초림입니다. 그런데 욕단의 후손들은 동쪽 산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파미르 고원을 넘고 알타이 산맥을 지나고 결국 백두산까지. 성경은 그들이 머문 곳을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동쪽 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발, 즉 시베리아 방향입니다. 잠시 뜸을 들이다가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벨렉의 후손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욕단의 후손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민족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단의 연대와 단군의 연대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저는 노트에 받아 적던 손을 멈추고 요나단을 바라봤습니다.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한국의 국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무궁화입니다. 요나단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궁화의 학명이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입니다. 영어 이름은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장미입니다. 이사야서와 아가서에서 이 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샤론 들판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그 꽃이 지구상에서 국화로 삼은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뿐입니다. 화상이 끊기고 나서 저는 한동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꽃을 국화로 품은 나라. 그 꽃이 우연히 거기 피어난 게 아니라 욕단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이동하던 경로를 따라 씨앗이 뿌려진 것이라는 해석. 애국가 가사에까지 무궁화 삼천리라고 새겨진 나라. 국제 정세 분석가로 20년을 살면서 이렇게 모든 조각의 퍼즐이 맞아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분석 언어로는 담기지 않는 절대자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요나단과의 대화가 끝난 뒤부터였습니다. 이사야 46장.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자를 부를 것이라. 저는 그 구절 하나에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국제 정세 분석가가 성경 주석을 뒤지는 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제가 추적해온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언어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종말론과 관련된 성경 본문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정세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지금 이 세계의 흐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사람으로서 에스겔 38장이었습니다. 마곡 땅 곡왕이 북쪽에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마곡을 러시아 방면으로, 페르시아를 이란으로 해석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 세력에는 북방 나라들과 여러 민족이 포함됩니다.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세계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러시아가 북쪽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강화하며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지금 실제로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제 정세 분석가의 눈으로 그 구도를 다시 봤습니다. 러시아, 북한, 세 나라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셋 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나라들이고 셋 다 이스라엘 혹은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대치 관계에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우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유럽 안보 질서를 뒤흔들었습니다. 북한은 핵 버튼이 내 책상에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꺼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도가 너무 선명해서 잠시 멍해졌습니다. 국제 정세 보고서에서라면 단순히 진영 대결 구도라고 썼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에스겔의 예언이 함께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구도가 지금 실제 세계 지도 위에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을 읽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신호라는 신학적 해석이 이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통로로 이방 민족이 쓰인다는 것, 복음을 받은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들어 돌아오게 한다는 것, 저는 예루살렘 구호 거점에서 목격한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이 히브리어도 아닌 한국어로 기도하는데 현지 유대인이 심한 시기심을 느꼈다고 고백했다는 요나단의 말. 로마서 11장의 그 장면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도 읽었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 요나단은 이 구절에서 한 나라라는 표현이 단수로 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한 한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쓰인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 모르던 나라, 이스라엘에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던 나라여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인도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유대인 공동체는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없었던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기록을 계속 써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쟁은 무엇인가? 국제 정세 분석가로서 저는 이 전쟁을 에너지 패권 갈등, 중동 지역 세력 균형 붕괴, 이란 핵 프로그램 억제 실패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만으로는 왜 이 전쟁이 이 시점에 이 구도로 터졌는지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이란, 북한이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그 반대편에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나란히 서 있는 이 구도는 단순한 지정학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는 그림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장면을 오래전부터 설계해 놓은 것처럼 창세기에서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갈라진 그 순간부터 벨렉의 계보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욕단의 계보가 재림을 준비한다는 해석, 그 두 계보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수천 년 뒤 같은 해 1948년에 함께 역사 무대에 오르고 지금 같은 전선에서 같은 적과 마주 서 있는 것, 우연히 이 정도로 정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기록 마지막 단락을 쓰면서
국제 정세 분석가의 언어와 신학자의 언어를 함께 썼습니다. 국제 정세 분석가로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이란, 북한 측의 형성과 이스라엘, 한국, 미국의 대치 구도는 향후 중동과 동북아의 안보 구조를 동시에 뒤흔들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구도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은 단순한 동맹 협력 이상의 무게를 갖습니다. 기도하는 손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해 무릎 꿇고 기술의 손으로는 그 하늘을 막는 방패를 올려놓은 나라. 수십 개국 선교사를 파송하면서도 어느 나라에나 환영받는 여권을 가진 나라. 빨리빨리 민족이라는 별명이 붙은 나라. 이사야가 지체하지 않는 동쪽의 독수리라고 불렀던 그 나라. 한국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한국이 축복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그 약속이 지금 이 전쟁 한가운데서 다른 차원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이스라엘 인접국의 하늘을 막고 있고 한국인들이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하며 이란과 같은 축에 서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가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태극기 안의 건과 곤처럼 이번 추적을 통해 완성된 보고서를 완성한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제목은 길었습니다. 동쪽의 독수리, 대한민국의 사명, 러시아, 이란, 북한 측의 형성과 이스라엘, 한국, 미국이 가리키는 마지막 변수. 박지훈이 아침 일찍 출근하다 제가 아직 사무실에 있는 걸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거 국제 정세 보고서예요? 아니면 다른 뭔가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야.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오늘 성경 좀 읽어봐야겠어요. 사무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처음부터 남아있던 그 문장 옆에 짧게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반복되는가? 처음부터 종말을 알리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나라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같이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는 정말 한국일까요? 성경의 예언, 국제 정세의 변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한국 사이의 묘한 연결은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선명하게 맞물려 있는데요. 이제는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이 된 한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성경이 예고한 동방의 독수리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는 시대를 지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